강태준은 은퇴 후의 삶이 완벽한 정오의 정적처럼 느껴진다고 생각했다. 시간은 부유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었으며 매일의 일과는 햇빛이 들이우는 각도만큼이나 예측 가능하고 정밀했다. 60년 넘게 질주했던 거친 트랙에서 내려와 그는 이제 수십 년간 바라왔던 조용하고 깨끗한 세계에 도착한 듯했다. 잘 다듬어진 정원, 정갈하게 정리된 서재, 그리고 고요한 아내의 숨소리만이 존재하는 이 공간은 과거의 모든 먼지와 소음을 차단하는 견고한 요새였다. 그는 자신이 그 요새를 30년 전에 직접 피와 침묵으로 지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 어쩌면 그 완벽함이야말로 그가 지불해야 했던 대가이자 동시에 그 죄의 무게를 견디게 해주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을 것이다. 죄책감은 굳은 살처럼 그의 내면에 박혀 있었지만 굳은 살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법이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완벽했다. 아침 7시에 울리는 자명종, 신문 일면을 훑는 습관, 그리고 따뜻한 커피 한 잔. 그런데 그 완벽한 루틴 속에 낯선 이물질이 끼어들었다. 평소대로 쌓여있던 우편물 더미 속에서 다른 봉투들과 달리 묵직한 질감을 가진 흰 봉투가 그의 손에 닿았다. 봉투에는 발신인 주소도 이름도 없었다. 오직 강태준의 이름과 주소만이 붓글씨처럼 흘려 쓴 필체로 적혀 있었다. 그는 왠지 모를 불길함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30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과거의 냄새가 봉투의 접착면을 뚫고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듯했다. 그는 손끝으로 봉투의 미세한 떨림을 느끼며 그것을 조심스럽게 뜯었다. 찢어지는 종이 소리는 그의 고요한 집 안에서 천둥처럼 크게 울렸다. 봉투 안에는 아무런 글도 없었다. 오직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만이 들어 있었다. 강태준은 사진을 꺼내자마자 눈을 가늘게 떴다. 사진은 몹시 흐릿했지만 그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었다. 30년 전 그가 민현수와 함께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오류를 저질렀던 그날 밤의 풍경이 담겨 있었다. 깨진 유리 파편들, 흙바닥에 엉겨붙은 낙엽, 그리고 어둠 속에 숨겨진 것처럼 보이는 무언가. 그의 심장이 굳은 살을 뚫고 다시 박동하기 시작했다. 통증이었다. 그는 사진을 손에 쥐고 서재로 걸어갔다. 서재는 그의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는 경계였다. 벽에 걸린 명패와 감사패들이 그의 성공을 웅변했지만 지금 그의 손에 들린 사진 한 장이 그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었다. 그는 사진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손바닥으로 이마를 쓸었다. 사진 속 장소는 사건이 일어났던 폐쇄된 공장지대의 후미진 골목이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강태준은 그날의 기억을 뼈에 새기듯 갖고 있었다. 그는 수천 번 그날 밤을 꿈속에서 재현했고 매번 똑같은 장면과 똑같은 후회로 잠에서 깨어났다. 사진 속의 벽돌 담벼락과 전봇대의 각도가 기억과 미묘하게 달랐다. 특히 벽돌 담벼락에 걸려있는 낡은 철제 표지판 하나가 그의 눈에 띄었다. 그는 확실히 기억했다. 사건 당일 그 표지판은 이미 부식되어 떨어져 나간 상태였다. 이건 불가능해. 그는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불안정하게 떨렸다. 그는 사진을 확대경으로 들여다보았다. 빛바랜 필름의 입자가 세월의 무게를 증명했지만 표지판의 형태와 담벼락에 붙은 작은 포스터의 잔해가 그의 기억을 격렬하게 부인하고 있었다. 이 사진은 사건이 발생했던 바로 그 시간의 기록이 아니었다. 누군가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유사한 환경을 재구성하고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도록
연출한 후에 찍은 사진이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누군가 30년 전 그들의 죄를 파헤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현재의 시간 속으로 끌어내려 재심판하려 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의 완벽했던 요새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요새를 지탱하던 기반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강태준은 깨달았다. 자신이 봉인했다고 믿었던 과거는 소멸하지 않았다. 그것은 언제든 현재를 파괴할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로 변모하여 이제 그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는 수화기를 들고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다. 민현수, 그의 유일한 공범이자 가장 위험한 거울. 강태준의 발걸음은 30년 전보다 훨씬 무거웠다. 그가 향하는 곳은 민현수가 거주하는 도심의 초호화 주택가, 권력과 부패의 정점의 선자의 성체였다. 과거 두 사람은 같은 회사의 말단 직원이었지만 이제 민현수는 거물 정치인으로 변신하여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인물이 되었다. 태주는 현수에게 도달하는 것이 마치 높은 성벽을 기어오르는 일처럼 느껴졌다. 현수의 경호원들은 태준의 예약을 확인하는 동안 그의 눈빛은 마치 태준의 과거를 스캔하듯 차갑고 예리했다. 이윽고 현수의 집무실 문이 열리고 태준은 그를 마주했다. 현수는 넓은 창문 너머로 도시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시 전체가 그의 발 아래 있는 듯했다. 강태준, 자네가 왜 여기에? 현수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낮고 단호해졌다. 태준이 알던 과거의 현수는 불안과 야심이 뒤섞인 인물이었으나 현재의 현수는 완벽하게 정제된 유리 조각처럼 차가웠다. 태준은 테이블 위에 낡은 흑백 사진을 던지듯 올려놓았다. 사진은 유리 표면에 반사되어 흐릿한 빛을 냈다. 이게 뭔지 알겠나, 현수? 태준은 침을 삼키며 물었다. 현수는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순간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태준은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태준이 기대했던 반응이었다. 공범의 당황, 죄책감의 발로. 현수는 손을 뻗어 사진을 집어들었고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러나 그 미소는 따뜻함이 아닌 차가운 조롱을 담고 있었다. 이게 뭔가? 자네, 갑자기 웬 오래된 고물 사진을 들고 와서 나를 시험하는 건가? 현수는 사진을 잠시 응시하더니 마치 아무 의미 없는 쓰레기인 것처럼 태준에게 되돌려 주었다. 태준은 현수의 반응에 혼란스러웠다. 이 사진은 그들의 과거를 폭발시킬 수 있는 핵폭탄과 같았다. 그런데 현수는 너무나 평온했다. 태준은 사진이 재구성된 현장임을 설명하며 누군가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네가 나를 위협하는 건가? 아니면 자네도 당하고 있나? 현수는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그의 완벽한 가면 뒤에서 새어나오는 냉소였다. 태준, 30년 전에 끝난 일이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고 있어. 자네처럼 망상에 갇혀 지내는 게 아니지. 누가 위협을 해? 자네의 죄책감 말고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겠나? 현수는 태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히 찔렀다. 죄책감, 그것은 강태준의 유일한 약점이었다. 태준은 분노했지만 현수의 눈빛은 단지 동정심만을 담고 있었다. 현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준의 어깨를 툭 쳤다. 자네, 은퇴하고 너무 한가한 모양이야. 헛된 망상은 접어두고 편안하게 지내게. 나는 바쁘네. 강태준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현수의 반응을 되짚었다. 현수가 사진을 봤을 때 보인 미세한 떨림. 그리고 이어진 완벽한 연기. 현수는 정말 사진의 존재를 몰랐을까? 아니,
현수는 태준이 사진을 들고 올 것을 예측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현수가 보인 놀람과 동정은 모두 태준을 안심시키거나 혹은 스스로를 범인이 아닌 피해자로 포장하기 위한 연출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태준은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현수는 태준의 죄책감을 이용하여 태준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현수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이 사건의 폭로가 아니라 강태준이 진실을 폭로할 가능성이었다. 강태준은 깨달았다. 현수는 사진을 보며 놀란 것이 아니었다. 그는 태준의 나약함을 확인하고 그 나약함을 이용하여 상대를 조종하는 심리전을 시작한 것이다. 어쩌면 사진의 배우가 현수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현수는 이 상황을 가장 영악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즉시 그의 집으로 돌아와 30년 전 사건 관련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현수가 자신을 위협하고 있지 않다면 이 사진을 보낸 익명의 존재는 누구인가? 그리고 현수는 그 익명의 존재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믿음은 가장 위험한 무기이며 강태준은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과거의 기록 속에서 현수가 숨긴 결정적인 증거, 당시 폐쇄된 공장 내부의 음성 기록을 찾아야 한다고 확신했다. 강태준의 서재는 이제 그의 은퇴 후 평온했던 삶의 정반대가 되었다. 책상 위에는 30년 전의 사건 기록, 경찰 보고서, 신문 스크랩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그는 빛바랜 활자들 속에서 민현수의 그림자를 읽어내려 했다. 현수는 당시 사건을 단순한 불의의 사고로 위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태준은 그 치밀한 은폐 작업에 완전히 가려져 있었다. 태준은 현수가 사건 직후 현장을 정리하면서 결정적으로 폐쇄된 공장 사무실에 녹음된 음성 기록이 있었음을 확신했다. 현수는 그 기록을 파기했다고 말했지만 태준은 현수의 그 자신만만한 미소 뒤에 언제나 진실의 조각이 숨겨져 있음을 알았다. 며칠 밤을 새운 끝에 태준은 현수의 당시 행동 패턴에서 비정상적인 부분을 발견했다. 현수가 사건 다음 날 회사에 병가를 내고 급히 지방으로 내려갔던 기록. 공식적으로는 부모님 병문안이었지만 태준은 그가 그 음성 기록을 안전한 장소에 숨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그는 현수의 지방 출장 경로와 당시 현수가 접근할 수 있었던 장소 목록을 좁혀가기 시작했다. 이 작업은 마치 수십 년 묵은 뼈에서 살점을 분리해내는 고통스러운 과정과 같았다. 그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딸 민서의 목소리가 태준의 집중을 깨뜨렸다. 아빠, 이거 뭐야? 민서가 들고 있는 것은 낡은 가죽 지갑이었다. 그것은 태준이 서재 구석, 깊은 상자 속에 넣어두었던 물건이었다. 그 지갑은 30년 전 희생자가 사건 당일 갖고 있던 유일한 소지품이었다. 현수가 모든 것을 소각하라고 지시했지만 태준은 죄책감에 미약한 발로로 지갑만을 몰래 보관해왔다. 지갑 안에는 당시 유행했던 가수의 낡은 콘서트 티켓 반쪽이 들어있었다. 태준은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는 서둘러 딸에게서 지갑을 빼앗았다. 이건 오래된 물건이야. 왜 이런 걸 뒤지고 다니니? 그의 목소리는 필요 이상으로 날카로웠다. 민서는 당황했다. 그냥 청소하다가 낡은 티켓이 신기해서요. 아빠, 이 티켓. 혹시 아빠가 좋아했던 가수 티켓이야? 왜 이렇게 소중하게 보관했어? 태준은 딸에게 거짓말을 했다. 아주 오래된 회사 동료의 물건이다. 실수로 내가 갖고 온 거야. 신경 쓰지 마라. 딸이 방을 나간 후 태준은 혼란과 공포에 휩싸였다. 딸이 지갑을 발견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그의 완벽한 세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의미했다. 그러나 그는
곧 이 혼란 속에 숨겨진 또 다른 패턴을 발견했다. 딸이 발견한 그 지갑이 있던 상자의 위치. 그 상자는 원래 완벽하게 밀봉되어 있었으나 뚜껑이 미세하게 열려 있었다. 누군가 태준의 집에 침입하여 지갑의 존재를 딸에게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었다. 태준은 즉시 현수에게 전화를 걸어 분노를 터뜨렸다. 내 가족을 건드리지 마. 이게 자네의 수작인가? 현수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군. 강태준, 자네의 편집증이 가족에게 피해를 주기 시작한 모양이야. 지갑이라니. 나는 그날 모든 걸 없앴네. 자네가 죄책감 때문에 보관한 건 아닌지 먼저 자문해보게. 현수와의 대화를 끊고 나서 태주는 낡은 지갑과 티켓 반쪽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문득 티켓 반쪽이 그의 기억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30년 전 희생자가 갖고 있던 티켓은 찢어진 부분이 더 너덜너덜했고 잉크의 색깔도 미묘하게 달랐다. 이것은 가짜였다. 누군가 태준의 서재에 침입하여 진짜 지갑을 훔쳐가고 그 자리에 현수가 태준을 흔들기 위해 흘린 가짜 정보를 심어 놓은 것이다. 강태준은 전율했다. 현수가 딸을 이용하거나 혹은 익명의 위협자가 현수보다 한 수 위에서 두 사람 모두를 갖고 놀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이 태준이 스스로의 망상과 공포 속에 갇히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깨달았다. 스스로의 망상이야말로 현실보다 더 강력하고 파괴적인 덫이 될 수 있음을. 현수의 심리전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태준 내면의 죄책감을 먹고 자라는 기생충과 같았다. 태준은 더 이상 현수에게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제 진정한 배후, 익명의 위협자의 정체를 밝히는데 집중해야 했다. 강태준은 더 이상 서재에 머물 수 없었다. 책상 위 서류들은 그저 과거의 잔해일 뿐, 그를 위협하는 현재의 실체는 거기에 없었다. 그는 결단을 내리고 30년 만에 사건의 장소, 과거에 폐쇄된 공장지대를 찾았다. 이제 그곳은 재개발이 멈춘 채 유령처럼 남아있는 낡은 창고와 잡초가 무성한 공터로 변해 있었다. 그는 차를 공터 구석에 세우고 낡은 철문을 넘어섰다. 발밑에 흙먼지가 수십 년 전의 냄새를 희미하게 풍기는 듯했다. 태주는 사건이 발생했던 창고 뒤편의 후미진 곳으로 걸어갔다. 그때의 어둠, 비냄새, 그리고 그의 손에 묻었던 끈적한 느낌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는 눈을 감고 그날의 상황을 완벽하게 재현하려 애썼다. 민현수의 분노, 희생자의 비명, 그리고 곧바로 찾아온 침묵, 그리고 희미한 움직임. 태주는 숨을 멈췄다. 30년 동안 억압되어 있던 기억의 파편 하나가 튀어나왔다. 사건이 발생하고 현수와 태준이 당황하며 희생자를 옮기려 했을 때 그들은 분명히 창고 모퉁이 너머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를 보았다. 그것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아주 작은 실루엣이었다. 당시 현수는 그것을 고양이나 들개라고 치부했지만 태준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사람이었다는 확신이 있었다. 어린아이 혹은 10대 초반의 소녀였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현장 주변을 맴돌며 그 소녀가 숨었을 만한 장소를 찾았다. 낡은 창고 벽에는 그가 보관했던 흑백 사진 속의 벽돌 담벼락과 비슷한 구조가 남아 있었다. 그곳은 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하거나 불량 청소년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던 장소였을 것이다. 그는 벽을 따라 걷다가 시선이 닿는 높이에 누군가 파놓은 듯한 미세한 흠집을 발견했다. 손톱으로 긁은 듯한 아주 작은 표식이었다. 그때 태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민현수였다. 태주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는 현수가 이 장소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 끔찍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현수는 왜 이 순간에 그에게 연락했을까? 태주는 현수의 행동을 분석하다가 현수가 과거 지방으로 도피했을 때 그 지역의 보육원 명부를 살펴보았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당시에는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 그것은 목격자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시도였을 수 있다. 태주는 곧바로 시립도서관으로 향했다. 그는 당시 사건 현장 주변에 살았던 거주자, 기록을 수소문했다. 그 주변에는 현수의 전처와 그의 숨겨진 딸 민현수의 사생아이 살고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현수는 결혼 후에도 과거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고 사건 당시 그 소녀는 현수의 딸 가명 유나이였던 것이다. 현수는 그 사실을 알았기에 목격자를 고양이로 위장하고 나중에 홀로 그 아이를 찾아 나섰던 것이다.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태준이 도서관을 나서는 순간 주차된 자신의 차 주변을 맴도는 여성을 보았다. 그녀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매우 차분하고 지적인 인상이었다. 그녀는 태준의 차 번호판을 확인하더니 태준과 눈이 마주치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그녀의 얼굴은 30년 전 그 소녀의 얼굴과 겹쳐졌다. 태주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는 것을 느꼈다. 위협은 민현수가 아닌 민현수의 딸로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태준과 현수의 삶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으며 이제 그들을 심판대에 세우려 하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죄는 시간과 함께 소멸하지 않고 전혀 예상치 못한 가장 치명적인 형태로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을. 이 복수의 설계자는 그들의 죄를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죄를 덮기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침묵과 거짓을 역이용하고 있었다. 강태주는 이제 복수의 설계자가 누군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공포에 휩싸였다. 민현수는 예측 가능한 괴물이었지만 윤하현수의 딸은 냉정하고 치밀하게 준비된 심판관이었다. 그녀의 목적은 단순한 금전적 협박이 아니라 두 남자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내부로부터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태주는 윤하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그녀의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활동은 수십 년간 두 남자의 삶을 지켜본 기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현수의 정치적 실책, 태준의 회사 비리 의혹 기사, 심지어 태준의 딸 민서의 졸업사진에 아버지의 죄는 딸에게 대물림된다는 섬뜩한 코멘트까지 달려 있었다. 윤아는 이미 태준의 가족관계, 현수의 정계 동향, 그리고 그들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들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태준은 자신이 처음에 받은 재구성된 사진의 의미를 다시 생각했다. 윤아는 두려움을 심어주려 한 것이 아니라 두 남자가 서로를 의심하고 자멸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현수가 태준을 공격하도록 만들고 태준이 현수에게 반격하도록 만들어 스스로 파국을 맞게 하는 것이 그녀의 설계였다. 윤아의 복수는 칼이 아닌 거울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죄를 되비추어 그들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고 있었다. 강태주는 결단을 내렸다. 이제 현수와 싸우는 것은 무의미했다. 그는 윤아를 만나야 했다. 어쩌면 진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이 파국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윤아에게 익명의 메시지를 보내 만남을 요청했다. 장소는 30년 전 사건 현장이었던 공장지대 근처의 허름한 카페였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윤아는 예상대로 냉정했다.
그녀는 태준의 불안정한 눈빛과 달리 흔들림이 없었다. 태준은 조용히 커피를 주문하고 그녀에게 사과를 건넸다. 30년 전 우리가 저지른 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당신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유나는 태준의 고백에 아무런 표정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고백? 사과? 당신은 나에게 사과할 자격이 없어요. 강태준 씨가 할 일은 사과가 아니라 내가 던진 덫에 걸리는 것뿐입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작은 USB 메모리 하나를 올려놓았다. 이 안에는 민현수 씨의 정치 생명을 완전히 끝장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태준 씨의 은퇴 후 삶을 파멸시킬 회사 비리 자료도 들어 있죠. 내가 원하는 건 당신들이 무너지는 모습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진실을 말할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태준은 충격에 휩싸였다. 유나는 복수를 통해 그들의 죄를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할 자격 자체를 박탈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는 파괴가 아닌 침묵이었다. 그녀는 두 남자가 숨긴 진실을 영원히 어둠 속에 묻어두려 했다. 태준은 깨달았다. 진실을 감추는 것은 자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설계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도구를 쥐어주는 행위임을. 이제 그는 유나의 덫에 걸려 침묵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모든 것을 폭로하고 대가를 치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그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강태준은 유나의 USB를 손에 쥐고 서재로 돌아왔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내면에는 알 수 없는 명료함이 자리 잡았다. 유나는 그에게 파멸 대신 침묵을 강요했지만 강태준은 그 침묵이 30년간 그를 묶어두었던 족쇄와 같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침묵이 아닌 진실을 선택해야 했다. 그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안에는 현수의 정계 자금 흐름과 태준의 회사 관련 내부 고발 자료들이 치밀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 자료들은 현수를 확실히 끝장낼 수 있었다. 하지만 유나는 자료 외에 하나의 파일, 희생자 신원 조작 보고서를 남겨두었다. 태준은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그의 30년 죄책감을 뿌리부터 흔들었다. 보고서에는 30년 전 그들이 사고로 위장했던 희생자의 이름과 신원이 강태준이 알고 있던 것과 달랐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들이 은폐한 희생자는 회사 동료가 아니라 민현수의 약혼녀였던 것이다. 태준의 머릿속이 맹렬하게 회전했다. 당시 현수는 패닉에 빠져 태준에게 모든 것을 맡겼고 태준은 현수가 시키는 대로 경찰에 허위 진술서를 제출하고 희생자의 신원을 조작했다. 태준은 현수를 보호하고 그의 인생을 지켜주려 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현수가 보호하려 했던 것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약혼녀의 죽음과 관련된 추악한 진실이었다. 태준은 30년 전의 기억을 다시 파헤쳤다. 희생자, 즉 현수의 약혼녀는 태준이 회사에 입사했을 때부터 비밀리에 짝사랑했던 여인이었다. 태준은 그녀가 현수와 다투고 현장을 떠나려 했을 때 그녀를 붙잡으려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가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 태준은 자신이 그녀를 붙잡았던 손길이 어쩌면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행위였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에 갇혔다. 그러나 보고서는 달랐다. 희생자는 이미 현수와 심하게 다툰 후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고 태준은 그녀가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잠시 제지했을 뿐이었다. 그녀가 쓰러진 후 현수는 태준에게 희생자의 이름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바꾸고 모든 것을 사고로 위장할 것을 지시했다. 현수는 태준의 짝사랑을 알고 있었다. 현수는 태준의 죄책감을 이용하여 자신의 죄를 가리고
태준에게 영원한 침묵을 강요했던 것이다. 태준이 은폐했던 것은 현수의 죄가 아니라 현수의 약혼녀를 사랑했던 자신의 감정과 그 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연민이었다. 강태준은 웃었다. 헛웃음이었다. 그의 30년은 허상의 죄책감 속에 갇혀 허비되었다. 그는 현수의 죄를 덮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덮었던 것이다. 죄책감의 진정한 근원은 외부에 있는 죄 자체가 아니라 그 죄가 덮어버린 진정한 희생과 잃어버린 사랑에 대한 회피와 부인이었다. 이 깨달음은 그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다. 그는 더 이상 죄책감의 노예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현수가 아닌 자신을 해방시켜야 했다. 강태준은 민현수를 마지막으로 대면하기 위해 그의 집무실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사진도 협박도 거짓도 없었다. 오직 진실만이 태준의 무기였다. 현수는 태준이 들고 온 USB 메모리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는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감출 수 없는 불안이 감돌았다. 유나가 자네에게 무엇을 주었지? 돈을 원하나? 자네 딸의 장례를 위해 내가 처리해 주지. 현수는 여전히 태준을 돈과 협박으로 조종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태준은 현수를 바라보았다. 현수, 나는 당신의 약혼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사실을 이용하여 나에게 30년 동안 당신의 죄를 짊어지게 했죠.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태준은 자신이 알게 된 모든 진실, 희생자의 진짜 이름, 신원 조작, 그리고 그가 짊어졌던 허상의 죄책감을 털어놓았다. 현수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태어남을 되찾았다. 그래, 내 약혼녀였지.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인가? 자네가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면 그녀는 살았을지도 몰라. 자네도 공범이야. 아니, 오히려 자네가 더 큰 죄인일 수도 있지. 현수는 태준의 말을 교묘하게 비틀어 태준이 스스로 모든 죄를 뒤집어 쓰도록 유도했다. 이것이 현수의 마지막 심리전이었다. 태준의 고백을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태준을 완벽한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 태준은 현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은 내가 그녀를 붙잡았다고 말하지만 당신은 그녀가 쓰러진 후 살릴 수 있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로 내 옆에 있었지만 당신은 응급처치를 거부하고 나에게 은폐만을 지시했죠. 당신의 죄는 살인이 아니라 선택적 방관이었습니다. 당신은 인간적인 감정을 스스로 끊어낸 겁니다. 현수는 미세하게 떨렸다. 그 순간 태준은 현수의 눈동자에서 30년 전 그날 밤 희생자의 고통을 외면했던 바로 그 무관심을 보았다. 그것은 분노나 증오가 아닌 무심함이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타인의 고통을 끊어낼 수 있는 차가운 이성이었다. 강태준은 깨달았다. 괴물은 겉으로 드러난 잔혹함이 아니라 인간적인 연민과 책임을 끊어낸 무관심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민현수는 그날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선택적 방관을 함으로써 괴물이 된 것이다. 태준은 현수에게 더 이상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현수를 심판대에 세워야 했다. 태준은 현수의 계획을 역이용하여 대중 앞에서 모든 진실을 폭로할 준비를 마쳤다. 그것만이 그가 30년 만에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강태준은 대중 앞에 섰다. 민현수의 정계 복귀를 축하하는 대규모 기자회견장이었다. 현수는 태준이 유나의 협박에 굴복하여 침묵하거나 혹은 모든 것을 뒤집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현수는 기자들 앞에서 정의와 도덕성을 역설하고 있었다. 기자회견장 뒤편 강태준은 유나와 함께 대기하고 있었다. 유나의 손에는
현수의 모든 죄를 폭로할 USB가 들려 있었다. 현수의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 강태준은 천천히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다. 현수는 놀랐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다. 그는 태준이 자신의 마지막 희생양이 될 것이라 믿었다. 강태준 회장님, 제 오랜 동료입니다. 저의 깨끗한 삶을 증언해 주러 오셨군요. 강태준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떨림 없이 명료하고 단호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아닌 30년 전의 법정에서 했어야 할 말을 하려 합니다. 그는 숨겨왔던 희생자의 진짜 이름, 민현수가 자신의 야망을 위해 그녀를 방관했던 진실, 그리고 그가 30년간 짊어졌던 허상의 죄책감에 대해 담담하게 고백했다. 그는 민현수의 표정이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지는 것을 보았다. 윤아는 곧바로 준비된 증거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현수는 경호원들에게 막혀 태준에게 다가오지 못했다. 강태준은 모든 것을 폭로한 후 스스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30년 전 범죄 은폐의 대가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그는 역설적으로 30년 만에 자유를 느꼈다. 갇혀있던 것은 몸이 아니라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갇혀있던 그의 영혼이었기 때문이다. 모든 사건이 종결된 후 강태준은 딸 민서에게 편지 한 통을 남겼다. 이 편지는 소설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한다. 강태준이 딸에게 남긴 편지. 민서야,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빠는 내가 알던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의 아빠가 지난 30년 동안의 아빠보다 훨씬 진짜해. 가깝다는 것을 먼저 고백해야겠다. 아빠는 완벽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은 30년 전 아빠가 묻어버린 하나의 죄, 그리고 한 사람의 희생 위에 세워진 유리 상자였다. 그 상자 안에 갇혀 사는 동안 아빠는 스스로를 현수의 공범이자 영원한 죄인으로 여겼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아빠의 가장 큰 죄는 살인을 방조한 것이 아니라 아빠의 죄책감을 이용하여 괴물이 되어가는 현수를 막지 못한 방관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침묵하며 그 사랑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던 비겁함이었다는 것을. 아빠는 내게 용서를 구하지 않겠다. 대신 아빠가 내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을 남기려 한다. 죄는 시간과 함께 소멸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죄를 저지르지만 더 자주 죄를 잊으려 한다. 현수는 죄를 잊음으로써 괴물이 되었다. 아빠는 죄를 기억하며 30년을 고통받았지만 그 고통 때문에 결국 진실을 말할 용기를 얻었다. 민서야, 내가 살면서 누군가의 죄나 고통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것을 잊으려 하지 마라. 진정한 해방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숨겨왔던 자기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 죄의 기억을 영원히 세상에 남기는 데 있다. 죄는 잊혀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 법이니까. 아빠는 이제 잊혀지지 않기로 했다. 너는 아빠의 딸이 아니라 너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내 삶에는 아빠의 죄의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제 30년의 긴 악몽에서 깨어난다. 안녕. 사랑한다. 아빠가. 강태준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졌다. 그는 더 이상 꿈속에서 그날 밤의 비명을 듣지 않았다. 그 비명은 이제 세상의 빛 아래로 나와 그를 영혼의 해방으로 이끌었다. 이야기는 강태준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고백과 함께 고요하고도 엄숙한 침묵 속에서 마무리된다.